성격이 뒤틀린 한 범인이 한 사람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사람을 다치게 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을 도발하고 유일한 생존자를 뒤쫓았습니다. 범인의 행적은 괴이했고 경찰은 속수무책이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부주의로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당시 사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95년 10월 13일 늦은 밤 캐나다 에보츠퍼드의 거리에서 미스티와 티냐라는 두 명의 16살 소녀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블록 떨어진 친구 집에서 열리는 생일 파티에 가는 길이었는데요. 두 사람이 한적한 거리를 지나갈 때 미스티는 문득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오늘 13일의 금요일인데 혹시 우리 영화 13일의 금요일처럼 무서운 일을 겪게 되는 거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타냐는 약간 겁을 먹은 듯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다 몇 분 후 길가 덤불 속에서 한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뛰쳐나왔는데 그의 눈빛에는 욕망과 강기가 가득했고 손에는 무시무시한 야구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남자의 위협에 겁에 질린 두 소녀는 덤불을 헤치고 숲속 공터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남자는 두 소녀에게 냉정한 말투로 옷을 모두 벗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몇 시간 후 새벽녘에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미스티가 비틀거리며 지역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병원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로비 바닥에 쓰러졌고 당직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와 그녀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의사들은 소녀의 양팔이 골절되었고 뇌에 심각한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병원을 향하는 길에 쓰러지지 않고 병원까지 걸어온 것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소녀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급히 미스티의 수술을 준비하며 한편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곧 중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들이 병원에 도착했는데요. 그들은 미스티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그녀가 의식이 돌아오는 짧은 순간에 사건의 세부사항과 범인에 대한 단서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안위를 걱정하던 미스티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타냐가 위험해요. 빨리 구해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다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말을 토대로 미스티와 타냐가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현재 미스티는 머리에 중상을 입어 생사를 장담할 수 없었고 타냐라는 소녀의 상황도 걱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모두가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나온 주민들이 근처 작은 강에서 숨진 타냐를 발견했습니다. 사건 담당 형사들은 바로 신고 장소로 달려갔고 잔혹한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녀의 옷은 전부 벗겨진 상태였고 생전에 누군가에게 강제로 몹쓸 짓을 당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는 커다란 이빨 자국이 있었는데 범인의 성격이 얼마나 뒤틀리고 잔인한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타냐의 소지품과 찢겨진 옷은 근처 숲과 길가에 흩뿌려져 있었고 어떤 것은 높은 나뭇가지에 걸려있기도 했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는커녕 오히려 누군가에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16살의 두 소녀,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의 신원과 행방에 대한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전화제보 한 라인을 개설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제보 전화로부터 수사관들의 주의를 끌었는데요. 전화를 건 남자는 미스티의 상태를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미스티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이 확보한 정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병원 입구 CCTV 영상에는 미스티가 혼자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바로 경계심을 가지며 전화 속 남자에게 경찰서에 와서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사람이 수상하다고 느꼈고
아마 범인이 경찰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 같다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현장을 보아 범인이 아주 대담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만약 그가 정말 범인이라면 한 번의 전화로 끝나지 않고 분명히 또 전화를 걸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화회사에 연락하여 핫라인 전화를 24시간 감시해달라고 하고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저녁 늦게 그 남자는 다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자신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는 숨진 타냐가 아주 맛있었다고 말하며 타나의 몸에 자신의 명함을 남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경찰은 피해자의 가슴에 있던 끔찍한 이빨 자국을 떠올렸습니다. 그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관과 법의학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예상대로 그 남자는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전화 추적을 시작했고 전화가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의 공중전화에서 걸려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여러 대의 순찰차는 곧 전화부스에 도착하여 주변에 경계선을 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전화할 때 장갑 같은 것을 착용했는지 결국 경찰은 지문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범인은 세 번째 도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문 같은 명백한 증거를 남길 거라고 생각했냐며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점점 기고만장해진 남자는 경찰에게 자신을 잡아보라며 잡히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수사관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중범죄를 담당하는 형사로서 그들은 훨씬 더 잔인한 범죄자들을 많이 봐왔지만 이렇게 대담하게 경찰을 도발하면서도 치밀하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범인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번 전화 추적 결과 범인은 경찰서 근처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역시 범인을 체포하지 못했고 지문도 채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방금 경찰차 옆을 지나간 차량이나 행인 중에 분명 범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어딘가에 숨어서 경찰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는 난항에 빠졌는데요. 경찰이 확보한 유일한 단서는 피해자 타냐의 몸에서 채취한 범인의 체액과 DNA 그리고 범인이 걸려온 전화 녹음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DNA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용의자를 체포하는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범인의 녹음 내용을 공개하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경찰이 할 수 있는 것은 미스티가 빨리 깨어나 범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알려주기만을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료진의 노력과 미스티의 강한 생존 의지 덕분에 미스티는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사건 발생 4일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그녀와 타냐가 함께 겪었던 끔찍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덩치 큰 남자에게 끌려가 공터에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두 소녀는 자신들이 곧 고통스러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타냐가 먼저 옷을 벗기 시작했고 눈빛으로 미스티에게 도망칠 기회를 찾으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때 남자가 그녀들을 향해 달려들어 타냐를 바닥에 눕히고 폭행을 저지르려고 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스티는 친구의 공포에 질린 눈빛을 보고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속으로 오늘 밤 목숨을 잃더라도 친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남자가 발밑에 던져놓은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그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16살 소녀의 힘은 너무나 약했는데요. 남자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오히려 방망이를 빼앗아 미스티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미스티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버텼지만 몇 차례의 강한 타격을 받은 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녀는 타냐가 울부짖으며 남자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여기서 숨지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쓰러졌습니다. 아마도 기절한 미스티가 숨졌다고 생각했는지 타냐의 비명과 몸부림 때문에
주의가 분산되었는지 범인은 더 이상 쓰러진 미스티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의식을 되찾은 미스티는 흐릿한 정신으로 혼자 병원까지 걸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스티는 경찰에게 당시 너무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 남자의 조롱과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은 평생 잊을 수 없다며 만약 다시 마주친다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미스티가 뇌 손상으로 기억이 왜곡되었는지 몽타주가 공개된 후에도 별다른 제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우선 다른 몽타주 전문가를 불렀는데요. 그는 미스티의 설명에 따라 첫 번째 몽타주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정된 몽타주가 공개되자마자 경찰은 여러 제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몽타주와 거의 똑같이 생긴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하여 더욱 의심을 샀습니다. 결국 경찰의 압박에 남자는 DNA 검사에 동의하고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당시 DNA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DNA 검사와 대조 작업에 거의 2달이 걸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남자는 계속 경찰에 구금되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대담하게 경찰을 도발하던 범인과 그의 전화도 모두 잠잠해졌습니다. 경찰 고위층은 범인을 잡았다고 확신하며 DNA 결과만 나오면 남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신문을 통해 체포된 남자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달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자는 무죄로 밝혀졌고 곧 석방되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인은 경찰이 죄 없는 다른 사람을 체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모든 행동을 멈췄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했다고 착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남자는 단순히 대담한 성격일 뿐만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행동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범인의 전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누군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범인을 확인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경찰이 우려했던 대로 사람들은 잔인한 범인이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여성들은 밤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고 이사까지 계획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 역시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해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이 빨리 사건을 해결해 주기만을 바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9,500건이 넘는 제보를 받았지만 제보를 추적한 결과 대부분은 가치가 없는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 역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자 겁을 먹었는지 몇 달 동안 조용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모험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범인의 오만함을 이용해 그를 자극하여 분노한 틈을 타 허점을 노출시키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역신문에 눈에 띄는 지면에 범죄 심리학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미스티와 타냐 사건의 범인이 경찰의 수사에 겁을 먹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가 발표되자 범인은 역시나 자극을 받고 그는 경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사건의 생존자 미스티를 다음 범행 대상으로 지목하겠다며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미스티를 살해해서 그들이 자신을 과소평가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화 추적 결과 그는 미스티가 입원한 병원 근처에 공중전화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즉시 미스티와 그녀의 가족을 증인보호 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신원과 거주지를 변경했습니다. 범인은 미스티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자 분노에 휩싸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전화 녹음을 공개한 라디오 방송국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후 진행자에게 주차장에 가서 자신의 차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자신의 차 옆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돌덩이 같은 물체가 자동차 보닛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돌덩이가 아니라 얼마 전에 땅에 묻힌 피해자 타냐의 묘비였던 것입니다. 80kg이 넘는 묘비를 미니 묘지에서 훔쳐나왔다니. 더욱 기이한 것은 자동차는 방송국 건물 아래 길가에 주차되었는데
그 누구도 묘비를 옮기는 모습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범인이 투명인간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행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대담한 도발을 계속하다가 결국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며칠 후 어느 날 밤 한 여성이 유리 깨지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집 창문을 깨뜨린 것입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 사이에는 렌치가 있었고 렌치에는 투명 테이프로 붙여진 편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편지를 입수했고 편지가 범인이 경찰에게 보낸 도전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편지에는 평소처럼 수사관들을 조롱하는 내용 외에도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다른 2건의 여성 대상 범죄를 자신이 저질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편지와 렌치를 확인하던 중 테이프 끝부분에서 엄지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범인이 편지를 렌치에 감을 때 실수로 남긴 지문으로 추정되었는데요. 당시에는 지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지만 이전까지 아무런 단서도 없었던 것에 비하면 사건은 크게 진전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또 다른 유력한 단서가 나타났는데요. 한 할머니가 라디오에서 범인의 녹음 파일을 듣고 익숙한 목소리라고 생각하여 가족들을 불러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그 목소리가 할머니의 둘째 아들인 31세 테리 드라이버의 목소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즉시 경찰에 아들을 신고했습니다. 노인의 제보를 받은 2명의 경찰은 곧바로 테리의 집으로 가 그를 신문했습니다. 테리는 당연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경찰들은 정말 범인이 아니라면 경찰서로 가서 직접 설명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범인이라면 경찰서로 가든 말든 우리는 당신을 체포할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테리에게는 이런 압박 전략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DNA 샘플 제공은 거부하고 지문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과 약속하기를 만약 지문 대조 결과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경찰은 즉시 그의 지문 정보를 삭제하고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테리는 밤새 고민한 끝에 자신이 지문을 남기지 않았다고 확신하여 이러한 요구를 한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한 경찰이 테리와 신문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옆방에서는 지문 전문가가 테리의 지문을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여 분 후 전문가는 흥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테리의 지문이 렌치에서 채취한 지문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알렸습니다. 곧바로 무장한 경찰들이 신문실에 들어와 테리를 공식적으로 체포했습니다. 얼마 후 DNA 증거 역시 그가 타냐에게 나쁜 짓을 하고 살해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1996년 5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경찰은 교활하고 잔인하며 대담했던 범인을 마침내 체포했습니다. 테리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개조한 무전기로 경찰 무전을 듣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경찰의 암호와 작전 방식에 매우 익숙했고 이것이 그가 경찰을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1997년 테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법정에서 그는 자신이 2 소녀를 습격하고 해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습격당해 쓰러져 있는 소녀들을 발견했고 욕망을 이기지 못해 2 소녀와 관계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의 변명을 믿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재판 막바지에 뜻밖의 증인이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미스티였습니다. 테리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살아남은 소녀를 보고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오만하고 조롱하는 눈빛을 본 미스티는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는데요. 그녀는 테리를 가리키며 그가 범인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테리에게 1급 상해죄와 상해미수죄를 적용하여 종신형을 선고하고 25년 후 가석방 신청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테리가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그가 경찰에 보낸 도발 편지에 언급된 단서를 토대로 그가 다른 2건의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추가되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1년 8월 23일
한때 사회에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던 범인은 고령으로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그리고 범인과 맞서 싸워 살아남은 미스티는 훗날 피해자 권리단체의 일원이 되었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친했던 친구를 위해 딸의 이름을 타냐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